버블 경제 말기인 1990년과 올해 도쿄 도심에 1억엔, 우리 돈으로 10억 원짜리 고급 아파트를 구입했다고 가정해 보시죠. 35년 만기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면 1990년과 오늘날 매달 갚아야 하는 원금과 이자는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1990년에 1억엔짜리 아파트를 샀다면 매달 갚아야 하는 원리금은 64만엔, 우리 돈으로 640만원에 달합니다. 반면 지금은 매월 25만엔만 갚을 수 있으면 1억엔짜리 아파트를 살 수 있습니다. 30년 전보다 월 상환액이 39만엔 싸졌는데요. 39만엔이면 오늘날 도쿄 도심에 고급 아파트를 임대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버블 경기가 한창인 때였다지만 매월 주택대출로만 64만엔을 갚아나갈 수 있는 일본인 가정은 별로 없었을 겁니다. 반면 70% 이상이 맞벌이를 하는 오늘날 매월 25만엔 정도는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가정은 크게 늘었겠죠. 현재 1억엔짜리 아파트를 사는 것과 같은 조건으로 1990년에 아파트를 사려면 4천만엔짜리 밖에 못 산다고 부동산 컨설팅 회사 사쿠라 사무소는 분석합니다. 이런 상황이니 매월 25만엔만 갚으면 1억엔짜리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지금은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두지 않으면 손해일 수도 있겠습니다. 집은 사는 게 아니라 빌리는 것이라는 인식이 뿌리 깊은 일본인들조차 집을 사기 시작하는 이유입니다. 2015년부터 인구가 줄기 시작하고 30년째 소득이 제자리인데도 일본의 아파트 값이 사상 최고치 행진을 벌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지난해 일본의 수도권 신축 맨션 평균 가격은 6,260만엔으로 버블 경제 말기인 1990년에 6,123만엔을 넘어섰습니다. 올 상반기에도 평균 가격은 6,511만엔으로 사상 최고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 소득 부진에도 부동산 시장은 활활 타오르는 이 미스테리의 정체는 바로 일본은행이 2016년부터 밀어붙이고 있는 마이너스 금리 정책입니다. 1990년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7%였던 반면 현재는 연 0.3%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1990년 111조엔이었던 일본의 부동산 담보대출 잔고가 올 3월 말 213조엔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난 데서도 변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대출 잔고가 일본 GDP의 40% 규모까지 늘었습니다. 이런데 일본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 있을까요? 주택대출 금리가 급등해 일본인들의 빚 부담을 늘릴 게 뻔한데도 말입니다. 이번 주 도쿄나우는 일본에서 사진이 가장 예쁘게 나오는 마을 히가시카와 2부를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금융시장 상황이 워낙 급박하기 때문에 먼저 엔화 환율에 대해 살펴보고 다음 주에 히가시카와 2부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올 초 113엔이었던 달러당 엔화 가치가 150엔까지 수직 낙하한 원인은 도쿄나우 16회와 26회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살펴봤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역시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가 갈수록 벌어지는 겁니다. 일본은행은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고수하는데 미국 중앙은행 FED는 다음 달 2일 FOMC에서 4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것이 유력합니다. 환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미국과 일본의 2년 만기 국채 금리차가 4.5%포인트 넘게 벌어지면서 엔화를 팔고 달러를 사들이는 게 상식적인 움직임이 됐습니다. 그런 만큼 엔화의 추락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일본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는 겁니다. 확실히 지금 현재 일본의 금융정책은 기형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이 지난 7월, 덴마크 스위스 중앙은행은 지난 9월 마이너스 금리를 해제하면서 일본은 세계 유일의 마이너스 금리 국가가 됐습니다. 일본은행은 2016년부터 단기금리를 마이너스 0.1%로 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 국회에서도 야당 의원들이 쿠로다 하루이코 일본은행 총재를 불러다가 기준금리 올릴 거냐 안 올릴 거냐 추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니 일본은행이 조만간 기준금리를 올려서 마이너스 금리를 해제할 것처럼 보입니다만 반대입니다. その上で当面感染症の影響を注視し企業等の資金繰り支援と金融市場の安定維持に努めるとともに必要があれば躊躇なく追加的な金融緩和措置を講じます。当面というのはその数ヶ月の話じゃなくてですね、2、3年の話というふうにお考えになっていただいた方がいいと思います。 구로다 총재는 9월 22일 일본은행 금융정책 결정회의 이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적어도 내년 4월까지인 자신의 임기 중에는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발언은 엔화 가치의 심리적 저항선인 150엔 선을 무너뜨리는 기폭제가 됐습니다. 구로다 총재 발언 직후 달러당 엔화 가치가 146엔까지 떨어지자 일본 정부는 24년 만에 외환 보유고의 달러를 팔아서 엔화를 매수하는 방식으로 외환시장에 직접 개입했습니다. 엔화 가치가 140엔으로 단숨에 6엔 가까이 올랐지만 개입 효과는 한 달도 못 갔습니다. 지난 20일 달러당 엔화 가치는 32년 만에 처음으로 150엔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21일 밤 엔화 가치가 152엔까지 떨어지자 일본 정부는 또다시 외환 시장에 개입해서 환율을 145엔까지 진정시켰습니다. 사흘 뒤인 24일에도 엔화 가치가 149.64엔까지 떨어지자 일본 정부가 세 번째로 시장에 개입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엔달러 환율 150엔 선을 뺏고 뺏으려는 일본 정부와 글로벌 자금의 공방전이 지구전으로 변해가는 모습입니다. 일본 야당에서 엔화를 방어하기 위해 금리를 올리라고 성하지만 일본뿐 아니라 해외 전문가들도 대부분 일본은행이 대규모 금융완화 정책을 유지하는 게 타당하다고 동의합니다. 구로다 총재가 여러 차례 지적한 대로 가뜩이나 경기가 부진한 일본이 기준금리를 성급하게 올렸다가는 자칫 잃어버린 50년의 장기 침체를 불러올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도쿄나우 43회에서 짚어드린 대로 1255조엔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정부 부채도 금리를 올리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지금도 이자로만 매년 8조엔을 지불하는 일본 정부가 금리를 1%만 올려도 연간 이자 부담이 3조 7천억에 늘어납니다. 지금도 국채 원리금을 갚는데 1년 예산의 25%를 쓰는 일본의 국가 재정이 파탄 위기를 맞을 수도 있는 부담입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달러가 대부분의 통화에 대해 강세를 나타내는 킹달러의 시대라고는 하지만 엔화의 추락세는 유독 두드러집니다. 올해 주요 통화 가운데 엔화의 하락폭은 튀르키예 리라 다음으로 큽니다. 심각한 경제난이나 금융위기를 겪는 것도 아닌 일본의 통화 가치가 경제가 파탄난 나라들보다 더 크게 떨어졌습니다. 엔화는 위기 때 가치가 급등하는 대표적인 안전자산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도 그랬고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이라는 국가적인 재난을 입었을 때도 엔화 가치가 급락할 것이라는 예상과 반대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위기다 싶으면 글로벌 투자가들이 자금을 안전한 피난처라고 생각하는 엔화로 도피시키기 때문에 나타났던 현상입니다. 하지만 2020년 코로나가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올해 2월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지정학적 위기가 발생했는데도 엔화 가치는 폭락했습니다. 사실상 안전자산의 지위를 상실한 겁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지난 21일 약한 통화가 국가의 미래를 약화시킨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미일 금리차만으로는 기록적인 엔화 약세를 설명할 수 없다. 엔화가 안전자산에서 투기자금의 먹잇감이 됐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일본 내에서도 달러 강세와 엔화 약세를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의 급격한 금리 인상 탓에 엔화가 급락했다 라고 위안 삼을 게 아니라 엔화 자체가 왜 이렇게 약해졌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겁니다. 안전자산 엔화는 왜 이렇게 망가졌을까요? 환율은 그 나라 경제의 실력을 반영하는 숫자라고들 합니다. 그런 점에서 엔화가 망가진 건 일본 경제가 망가졌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본의 경제 전문가들과 미디어들은 이를 잃어버린 30년을 겪는 동안 구조개혁을 미뤄두고 아베노믹스의 주요 대책인 초저금리와 엔저에 10년이나 의존한 외상값이 돌아왔다 라고 우려합니다. 2012년 말 아베 전 총리의 집권과 함께 시작된 10년여 대규모 금융 완화 정책의 부작용이 엔화 가치 32년 최저라는 형태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일본 경제를 일본이 자랑하는 수출품인 자동차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먼저 브레이크와 과속 방지 센서가 망가졌습니다. 과거에는 엔화 가치가 급격히 떨어지면 과속 방지 센서가 작동하면서 자동으로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엔저가 되면 일본의 수출이 늘어납니다. 일본 기업들은 수출로 벌어들인 외화를 엔화로 바꿉니다. 엔화를 사려는 수요가 늘어나니까 저절로 엔저의 속도가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제어 장치가 망가진 건 2010년대에 엔화 가치 급등을 피해서 생산시설을 대거 해외로 옮겼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해외 생산 비율은 1990년 4.6%에서 2020년 22.4%까지 올랐습니다. 일본 기업의 해외 법인 수는 2020년도 25,700개로 2007년에 비해서 54%나 늘었습니다. 상장 기업의 해외 매출도 230조엔으로 30% 늘었습니다. 반면 일본 경제라는 차량의 유지비는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휘발유 값이 치솟는데
연비는 절반 이하로 떨어진 탓입니다. 일본은 에너지의 90%, 식료품의 60%를 수입에 의존합니다. 올해 국제 원자재와 식료품 값이 급등하면서 가뜩이나 수입 액수가 늘었는데요. 엔화 가치가 급락하면서 수입 부담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엔의 실질 실효 환율은 달러당 엔화 가치가 360엔이었던 1973년과 같은 수준입니다. 일본의 구매력이 50년 전 수준으로 후퇴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만큼 똑같은 액수의 에너지와 식료품을 수입하더라도 엔화가 두세 배 이상 들어가게 됩니다. 제어 장치가 망가지고 연비가 떨어지면 차를 바꾸거나 핵심 부품을 업그레이드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경제 정책으로 치면 구조 개혁을 통해서 경제 체질을 바꿔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일본은 차를 업그레이드하는 대신 오랜 기간 엔진 성능 강화제를 넣어서 차를 과부하 상태로 몰아가고 기름값을 줄이려고 저질 휘발유를 써왔습니다. 10년 가까이 인위적인 초저금리와 엔저에 의존한 상황을 말합니다. 성능이 떨어진 차를 얼마나 억지로 굴렸는지 보여주는 통계가 있습니다. 현재 일본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0.25%입니다. 시장이 결정한 금리가 아닙니다. 일본은행이 금리가 0.25%를 넘는 국채를 모조리 사들여서 인위적으로 눌러놓은 금리입니다. 니세이 기초연구소가 9월 말 현재 일본 10년 만기 국채의 이상적인 금리를 분석했는데요. 1.5%대였습니다. 그런데도 실제 금리는 0.25%니까 이상적인 금리보다 1.3%포인트나 인위적으로 낮춰져 있는 겁니다. 그만큼 일본 정부가 일본 경제라는 차량을 무리하게 굴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무리한 초저금리를 오랫동안 유지한 후유증으로 세계 최대 해외 자산이라는 안전장치마저 고장나 버렸습니다. 일본 기업들이 해외 투자와 생산을 늘린 결과 수출이 줄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대신 그만큼 해외 자회사로부터 벌어들이는 배당과 이자 수입은 늘어납니다. 일본의 해외 자산은 400조 엔을 넘습니다. 31년째 세계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본 기업들이 해외에서 외화로 벌어들인 배당과 이자 수입을 일본으로 가져와서 엔화로 바꾸면 마찬가지로 급격한 엔저를 제어하는 안전장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기업들은 배당과 이자 수입을 좀처럼 일본으로 가지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가지고 들어온다 해도 달러로 쌓아둔다고 합니다. 당연합니다. 달러 가치는 오르고 엔화 가치는 갈수록 떨어지는데 이걸 엔화로 바꾸면 바보인 거잖아요. 속는 셈 치고 엔화로 바꿔본들 일본의 현재 예금 금리는 마이너스,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0.25%에 묶여 있으니까 투자할 데가 없습니다. 차라리 금리가 높은 해외에 재투자하는 게 더 이익입니다. 오프닝에서 살펴본 일본 부동산 시장 가격도 초저금리 장기화의 후유증인데요.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좀비 기업을 양산하고 있다는 겁니다. 경쟁력과 수익력이 낮아서 시장 원리대로라면 진작에 도태됐어야 할 기업들이 초저금리에 기대 연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좀비 기업이 늘면 늘수록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흘러들어가야 할 인재와 자금이 돌지를 않습니다. 그만큼 일본의 경쟁력은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의 노동 생산성이 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28위라는 점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90년 4%였던 일본의 잠재 성장률은 현재 0.1%입니다. 일본은 중소기업의 왕국입니다. 2020년 일본 중소기업청이 발간한 중소기업 백서에 따르면 2016년 현재 일본에는 359만 개의 기업이 있습니다. 이 중 99.7%인 358만 개가 중소기업입니다. 1999년 484만 개였던 일본의 중소기업 숫자는 2016년 358만 개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대규모 금융완화를 시작하기 직전인 2012년부터는 385만 개에서 358만 개로 크게 줄지 않고 있습니다. 2017년 이후 통계가 나오면 중소기업 수가 더더욱 줄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코로나 이후에는 일본 정부가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무담보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일명 제로제로 대출을 실시했습니다. 코로나로 자금 압박을 받는 중소기업의 단비 역할을 했지만 한편으로는 경쟁력을 잃은 좀비 기업을 급격히 늘리는 조치라는 지적도 받고 있습니다. 일본에는 창업한 지 100년을 넘는 노포가 3만 3천 개에 달합니다. 전 세계 100년 기업의 41%를 차지합니다. 전통을 보존하고 계승하는 일본 특유의 기업 문화로 세계인의 칭송을 받는 통계 자료입니다. 하지만 일본 내부에서는 수명만 길 뿐 기업 가치는 늘리지 못하는 좀비 기업이 그만큼 많음을 입증하는 자료로도 사용되는 현실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전통도
변하지 않으면 퇴색되고 만다는 점을 엔달러 150엔 시대를 맞아 안전자산의 지위를 잃어가고 있는 일본의 통화, 엔화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쿄나우의 정현우 특파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